안녕하세요. 사회정책론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는 신현기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10주차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강의 내용은 제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는 구체적인 사회정책 혹은 사회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린다 했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서 노소득보장 정책, 그러니까 연금제도죠. 우리나라 연금은 3층 체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제도가 있는지, 기초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들, 그러니까 사적연금인데, 그런 3층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말고사 문제를 오늘 냈습니다. 기말고사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답안지를 정답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계장 이야기라는, 즉 이제 38년 동안 공기업에 있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노인 노동을 하는, 즉 이제 경비원을 하는,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을 하는 어떤 사람이 직접 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른바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어떤 빈곤과 노인분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저도 보고 굉장히 인프레시브하게 봤습니다. 어느 정도 봤냐면은, 제가 이걸 딱 보고 느낀 첫 소리가 뭐냐면은,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잘 대해드려야겠다. 물론 지금도 뭐 크게 나쁜 짓 하진 않았지만은 더 인간적으로 대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저는 좀 그분들의 어떤 노동,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수업 중간에 다시 설명할 텐데, 기말고사를 책을 읽고 그 감상평을 쓰시면 되는데, 감상평을 그냥 뭐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첫 번째는 노인 노동의 문제점이 뭔지를 지적하시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 내용 중에 다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14주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6월 14일 요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여러분은 25일까지 그 기말고사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한 학기가 거의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면 비대면 수업이라는 어떤 굉장히 낯선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올해 이번 학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뭐 조금 저는 생각은 조금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수업 전체를 놓고 좀 토론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온라인이 아니라 실제 대면이랐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게 가능할까? 줌을 해볼까? 아니면은 뭐 질문지를 받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로 떠들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의는 앞으로 10주차 넘어서 14주면 끝난다, 뭐 이런 일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모든 말씀을 마치고 10주차 노소득보장제도, 그러니까 연금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정책론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의할 내용은 이제 노소득 보장 정책, 그러니까 연금 정책이죠. 연금 제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정책론 중간고사 이전에는 어떤 사회정책 혹은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얘기,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얘기, 이런 제도적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제 복지정책 혹은 사회제도를 분석하는 4가지 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주부터는 차례대로 이제 구체적인 사회정책, 복지정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노소득보장제도, 그러니까 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소득보장이라는 게, 일단 노후라는 게 여러분같이 젊은 세대, 20대 초중반인 사람들은 이제 노후라는 것들이 감이 오지 않을 텐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늙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늙으면은, 늙는다는 건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이제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소득 활동을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생활을 꾸리지만은 늙은 이후에는 더 이상 소득 활동을 못하니까 무엇인가 그 사람의 어떤 생계를 보장해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것이 모두 개인의 몫으로 넘어왔었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식 세대의 부담으로 왔었죠. 한국의 가족 제도는 사실은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효라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효라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가 어릴 때 자식들에게 투자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면은 자식 세대가 그 부모를 부양하는 이런 일종의 교환 관계였다고 저 보거든요. 근데 이 교환 관계는 너무 살벌하니까 혹은 너무 정념이가 떨어지니까 효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더 이상 즉 젊은 층도 더 이상 어떤 나이가 돼도 취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취직되더라도 비정규로 있으니까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유지했던 그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어떤 교환 관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거나 누군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데 적어도 가족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 이게 바로 연금 제도입니다. 연금 제도가 왜 중요하냐? 여기 한번 보시죠, 그림. 우리가 이른바 이제 가스통 할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아스팔트 보수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비하는 말로는 틀딱이라 부르기도 하죠. 틀니를 갖고 있는 이런 뭐 비하하는 용어도 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보수층 혹은 정확하게 극우죠. 극우들의 어떤 주요 지지 세력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상 보수 집회의 주요 동원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수적인가 생각해 볼 수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업의 거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성장 환경, 이른바 박정희 시대 개발연대 때 가장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이런 어떤 향수,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도 물론 깔려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들고 가난한 것도 저는 원인이라 봅니다. 가난하면은 오히려 진보적인 정치 세력, 그리고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어떤 권위적인 정치 세력 이런 것들 지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의 어떤 강고한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 혹은 어떤 보수 이데올로기 이런 거는 국가로부터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보지 않고 그리고 오직 젊었을 때부터 경제발전 위주 이런 것 해왔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소득 활동을 못하고 그리고 사회 주류로서 물려나는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이 어떤 보수 이념으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보수 집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런 걸로 저는 드러났다 봅니다. 이들의 어떤 정치적 보수주의에는 저는 어떤 가난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빈곤이라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빈곤은 더 이상 부모 세대, 자식 세대들이 자신들을 부양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도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빈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이 파고다 공원이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정말 노인이 되면은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은 소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파고다 공원 나와서 독립운동 할 것도 아닌데 모두 나와서 이렇게 장기 두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린 젊은 세대로서 노인 문제가 와닿지 않지만은 저는 이 문제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 경비원을 폭행해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종종 있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비디오를 잠깐 보고 넘어가시죠.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하고 협박에 시달렸다며 오늘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호소가 담겼는데 시작은 주차 문제였다고 합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경비원 A씨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며 주차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때 나타난 입주민 B씨.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하는가 싶더니 자신의 차를 밀려는 경비원을 힘껏 밀칩니다.
이어 어깨를 잡아채 또 한 번 밀친 뒤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그 입주민은 주차 문제로 좀 시비가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약간 폭력적인 성향 같은 것도 있고.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킨 경비원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은 경비원을 관리실로 끌고 가 관리소장에 당장 해고하라고 윽박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3일엔 경비실을 찾아가 코뼈가 부러지도록 때렸다는 겁니다. 근무 때마다 이제 때리지 않으면 요구하고 가고, 이 자식 너 아직까지 근무를 여기 하고 있냐? 우리 저 집을 10명 풀어가지고 너 지도사님으로 땅속에다 묻어서 죽여버리겠다. 보다 못한 입주민들은 경비원에 대한 비상식적 요구는 갑질이라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첫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 만입니다. 유서엔 자신을 도와준 입주민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함께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호소가 담겼습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부터 전화가 영 올려야 갑자기 연락이 났어. 순이하고 뭐 그렇게 주민한테 말씀 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은 그랬어요. 소리라고 그랬어요. 보복적으로 자살을 되는 거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사건 경위를 묻는 YTN 취재진에게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경비원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죠?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물론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이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갑질하는 문제, 어떤 갑질의 문제,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문제,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노인 노동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 사람들이 경비원들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정년을 하고 60대 후반과 70대 이런 노인들이 주로 맡는 노동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처한 노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봅니다. 이들이 왜 이런 노동을 하는가? 왜 나이가 들어서도 노동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실제 이 노동을 할 때 근로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의식들,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역시 아까도 말했던 노인 빈곤이라는 문제, 그리고 노인 빈곤이라는 문제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들의 어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어떤 연금제도의 미비, 이런 것들이 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약속드렸다시피 기말고사 문제를 미리 먼저 내고자 합니다.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인데, 임계장이 뭐냐면은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진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분은 38년 동안 공기업에서 근무했대요. 그리고 60살 때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연금 같은 게 잘 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연금을 받는 나이는 63세 이후거든요. 앞으로는 65세까지 늘어나는데. 그리고 이분 얘기는 이제 아들이 또 이제 로스쿨을 가기 때문에 학자금 되니까 생활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 그 좋다는 공기업에 38년 근무하고도 이제 노인 노동을 전전하는 거죠. 보면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배차원이라서부터 뭐 빌딩 관리원, 경비까지 있는데, 저도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많은 걸 느꼈고, 이 공기업을 38년 동안 다녔을 때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노후가 불안정한데,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 젊을 때부터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지금처럼 비정규가 심한 세상에서는 더 심각해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빈곤, 노인 노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히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노인 빈곤과 노인 노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서 기말고사 페이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은 6월 25일까지고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좀 읽고 자료도 좀 찬찬히 보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처럼 사이버 캠퍼스 과제물란에 제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나면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많이 될 건데,
그래도 우리가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연을 해서 제가 다 읽기가 부담스러우니까 A4 3장을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개 주제, 노인 빈곤과 노인 노동의 현황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로 기말고사를 페이퍼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일단 한국 노인의 현실을 보시죠. 그러니까 일단 OECD 국가를 비교했을 때 이쪽 표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만 65세가 지나면은,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은 1955년생부터 1955년생 이전부터 이제 노인이 들어오는 거죠. 노인으로 들어오는 건데, 고용률, 그러니까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70세, 74세에서 고용률도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노인들은 늙어도 일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늙어도 쉬지 못하는 거죠. 늙어도 쉬지 못하는 만큼 소득 보장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노인이 됐던 1955년생 있지 않습니까? 55년생은, 마땅한 소득 보장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1988년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마 연금을 들었더라도 얼마 오래 들지 못했을 겁니다. 오래 들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노후소득 보장책이 마땅치 않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들의 상대 빈곤율도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하게 되겠죠. 늙어서도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하는 가장 이유는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한 거죠. 생계비가 부족한 거죠. 실제로 오른쪽 표 한번 보십시오. Income inequality in old age.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국은 어디냐면은 한국 여기 있는데 이 반은 노란색 반은 고동색 반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 불평등입니다. 이 점은 토탈 전체 인구인데 한국은 이 진위 개수가 전체 인구로 따지면 0.3 정도인데 노인 인구로 따지면은 0.4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노인 인구로 갈수록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젊었을 때는 그나마 소득 활동을 하는데 노인 되면 소득 활동이 없고 그다음에 소득 활동을 못 하고 그다음에 연금들이 잘 안 됐으니까 노인 인구로 갈수록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한국 노인의 현실, 늙어서도 이해되고 매우 가난하다는 현실. 또 다른 현실은 이런 겁니다. 보면은 먼저 OECD 회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 아까도 빈곤율 압도적인 일이죠. OECD 평균 노인의 빈곤율이 13.5%인데 여기서 소득 빈곤은 뭐냐면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은 그 나라의 딱 중간 정도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매년 바뀌는데 그 중위소득의 절반보다 못 버는 사람은 빈곤층으로 보는데 한국은 노인의 거의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거죠. 이건 OECD 압도적으로 1위죠. 주관적 건강 상태도 한국 노인들은 안 좋습니다. 18.5%가 건강이 안 좋다고, 건강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18.5%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 보시죠. 65세부터 69세 한국 1등이죠. 70세에서 74세 한국 1등이죠. 75세, 79세 한국 1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19를 방역을 잘해가지고 이제 한국도 알고 보니 선진국이네 이런 어떤 국민적 자긍심이 조금 높아졌지만은 사실은 노인들의 삶을 보면은 한국은 OECD 중에서 가장 지옥입니다. 노인 지옥인 세상입니다. 일단 빈곤하고요.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늙어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버티다 못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은 늙어 돈 없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의 노인들, 아까 얘기했던 가스통 할배라든지 이런 분들은 젊을 때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개인과 함께 나라가 크게 경제적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나라가 그들을 위해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준비해주지 않았죠. 개인의 몫으로 맡겼고 대개는 가족의 몫으로 맡겼죠. 자식 세대의 몫으로 효라는 이름으로 맡겼는데
아시다시피 그 가족 간의 어떤 교환 관계, 자식 투자하고 자식은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이런 교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왜냐면 자식 세대에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혼자 덜렁 남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소득 보장이 없으니까 이런 한국 노인의 현실이 진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왜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첫 번째는 가장 큰 거는 고령화입니다. 한국인들의 어떤 기대수명이 1997년대 보통 여성이 조금 더 오래 살죠. 남성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보통 남성이 이제 부양자니까 소득 활동을 주로 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90년대에 67.5세였는데 지금 작년의 기준은 79.1세로 거의 10살 넘게 12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수명이 12살 거의 평균 한 80은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문제로 드러나느냐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1970년대 생애 주기는 아주 이렇게 됐습니다. 평균 수명 62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때 성장해서 대학까지 마치면 보통 25세 때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서 30년을 벌죠. 그럼 55세 때 은퇴하고 7년 만에 죽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30년 벌어서 뭐 퇴직금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도 성장해서 7년 동안 살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것들이 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2030년 되면은 수명이 일단 늘어나니까 평균 수명이 85세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 연령이 크게 뒤로 늘어납니다. 취업이 보통 평균 한 30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정년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보통 55세, 60세면 정년한단 말이죠. 그러면 적게 버는 거죠. 25년 동안 하고 퇴직해서 30년을 살아야 됩니다. 재수없으면 100세까지 사는 거죠. 그러면 30년, 심하면은 거의 50년 가까이 소득 없이, 모아둔 없이 소득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고용이 안 되는 이때부터 빈곤하게 사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명, 어떤 과학의 발전, 건강 상태, 경제의 발전, 이런 것 때문에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생애 주기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노년의 삶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때를 어떻게 인간 삶을 보장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지금 어떤 한국 사회의 당면한 과제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보통 이제 일본과 한국인데 한국자료만 한번 보시죠. 이쪽이 한국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얼마 정도 돈이 드는가 주로 계산해 봤더니 월 1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답니다. 소득이 들어온답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다음에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1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이제 정부 세금으로 주니까 다 받을 수 있고 부부가 국민연금도 들었으면 받을 수 있죠. 근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있다고 가정했을 때 130만 원 정도 법니다. 근데 보통 적정 생활을 하려면은 부부 기준으로 243만 원이 정도 든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느 정도 한 달에 보통 부족하면 여기서 이걸 빼니까 부부가 동시에 한 113만 원 정도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존기간으로 계산하면은 평생 동안, 요 기간 동안 3억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금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는 상황에서도 평생 살아가는데 3억 4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어디선가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득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지출을 줄이는 거죠. 지출을 왕창 줄이는 건데, 지출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죠. 생계비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먹고만 사는 거죠.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혹은 뭐 인간은 사는데 필요한 어떤 각종 여가생활 이런 거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야말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 노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장수의 어떤 저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노소득보장제도, 그리고 한마디로 연금입니다. 근데 한국의 지금 연금 제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식의 제도가 도입됐는지부터 얘기하면은, 순서대로 얘기하면 한국의 연금 제도는 먼저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먼저 도입됐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이 도입됐죠. 국민연금 아시다시피 자기 소득의 4.5% 그리고 회사 고용주가 4.5% 지금은 9%씩 내서 그걸 적립해가지고 나중에 돌려받는 겁니다. 지금은 65세가 되면은 이제 그 적립한 것만큼 소득 대체를 40% 정도를 돌려받는 제도죠. 그리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2006년도 때 먼저 2006년도 때 퇴직연금이라는 게 도입됩니다. 이건 뒤에 설명할 텐데 원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퇴직금. 즉 퇴직하면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일시에 줬습니다. 근데 IMF를 맞으면서 이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 회사가 망하면서 퇴직금도 못 받는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사내에 유보하고 있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연금식으로 운영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게 퇴직연금 제도인데 이게 2006년도에 도입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퇴직연금은 이제 개인연금이거든요.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역시 노후보장이 부족하다 해서 2007년도 때 기초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1인당 20만 원 주는 건데 노인 하위 소득 70%한테 주는 건데 1인당 20만 원, 지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입되는 거죠. 이거는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세금으로 주고 이거는 사회보험이고 이건 개인연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보장이 있는데 그러면 임금근로 어떤 식으로 보장할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임금근로자다. 회사에 취업했다면은 늙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회사가 퇴직연금을 부어줬으면은 퇴직연금과 내가 개인연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이라든지 뭐 동부 이런 데서 내가 연금을 넣는 겁니다. 그런 개인 보험사에다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죠. 공무원과 교원, 군인 또 역시 4가지 3층 연금 체제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당연히 받고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여기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없죠. 없지만은 내가 이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자영업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할 수 있죠. 근데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분리하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9%를 다 내야 되니까. 임금노동자라든지 이런 특수직이 있는 사람들은 4.5%씩 나눠야 되지만 자영업자는 자기가 90%를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 있으면 개인연금, 그러니까 민간 보험사에다가 개인연금을 부으면은 연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3층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제재는. 근데 아예 고용이 못 되거나 실업자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개인연금을 부을 어떤 여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도움을 받고 늙으면은 그냥 기초연금을 받는 정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이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젊어서도 빈곤에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도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3층 구조, 서구에서도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층 구조, 우리나라는 이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는데, 주로 2000년도 초반 때 이런 제도가 확립됐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런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제도를 모두, 활용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많지 않죠. 저희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교원이니까, 그러니까 사립대학의 대학 교수니까 사학연금에 들고 있겠죠. 그리고 늙으면 이제 기초연금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기초연금이 이제 소득 하위 70%한테 주니까 뭐 제가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리고 퇴직연금이 없죠.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이런 임금근로자일 경우에 회사에서 8.3%씩 넣어주는 건데 사학연금으로 넣지 않죠. 개인연금은 여러 개 있으면은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여윳돈이 없어서 개인연금을 붓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노후 보장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20대 때 이 연금제도 봤을 때는 뭐 이런 연금제도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열심히 돈 벌면 되지. 뭐 돈 많이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지금 거의 이제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다 보니까 저의 한계란 어느 정도 제가 돈을 벌 수 있고 어느 정도로 할지 감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후가 걱정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인들은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 즉 2000년도 이전에 제도가 없었을 때 뭘로 노후 보장을 했느냐? 대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식 세대에 기대는 거죠. 자식 세대들의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식 세대의 봉양에 기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거죠. 이 재테크는 주로 부동산 투기였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은 늙어서 자식까지 출가 보내면 그걸 팔고 작은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여윳돈으로 나머지를 생활했던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더 이상 부동산 투자도 과거처럼 큰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기 자체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연금제도가 완비되어야 되는데 아까 했듯이 저같이 비교적 대학교 쓰면은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하다고 세상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노후 보장이 부실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노후 보장,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이제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누구나 받는 거고 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보험 형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적 보험이고 여기는 공적 보험인데 보험 형태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돈을 납입한 것만큼 돌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납입하려면은 내가 고용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소득 활동이 안정적이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의 고용이 불안하니까 이런 공적 보험이든 사적 보험이든 보험에 납입할 여윳돈이 없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보험 형식으로 운영되니까 내가 기여를 적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적립금이 없으니까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건 빈곤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고용 불안이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그래서 노후 소득, 연금제도를 완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당대 이 연금제도가 작동하려면은 지금 젊었을 때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은 나중에 노후에도 연금이 안정적으로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도 빈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노후 빈곤의 문제는 단순히 연금제도를 잘 완비하는 것으로서 해결될 수 없고 젊었을 때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노동시장 정책과 맞물려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지금 쉽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3층 구조로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뒤에서는 각각의 연금제도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층 연금으로서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을 투여해서 하는 거고 선정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받는 거죠. 그리고 소득 인정액 하위 70%입니다. 70%한테 받는 거고 원래는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최대 20만 원이었습니다. 최대 20만 원이었는데 점점 그것 갖고 너무 액수가 작다 그래서 2018년도 9월 달에 최대 25만 원, 그리고 소득 하위 20%일 때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으로 주는 그러니까 노인 용돈인 거죠. 너무 빈곤이 심하니까. 그리고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는 20% 삭감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또 그만큼 감액을 하죠. 그래서 2015년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얼마나 받는가 봤더니 20만 2천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5세 노인이 되고 소득 하위 70%가 되면 평균 한 2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받느냐? 2015년도 기준으로 66.7% 정도 받는 거죠. 노인의 66.7%가 받는 거죠. 그리고 올해 통계를 봤더니 2020년도 기준으로 66%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4%는 왜 못 받냐? 그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소득 상위 30%일 경우에 못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소득이 노출될 걸 꺼려해서 신청 자체를 안 한 노인네들도 있죠. 약간 형편이 좋은 노인네들.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가 목표는 70%까지 높이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지금 66.6%죠. 어쨌든 노인네가 되면은 누구든지 세금으로 운영하는 재원을 갖고 기초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20만 원을 받는 거죠. 근데 아까 봤듯이 한 달 평균 얼마가 든다 그랬습니까? 생활비가, 적정생활비가 243만 원 든다 그랬죠. 부부일 경우에. 근데 243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2층 연금으로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이 공적연금에 뭐가 있냐면은,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있죠. 이거는 사회보험이니까 가입자의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죠.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급료를 봤더니 39.9%,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39.9%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입자가 아니라 65세 노인 중에 39.9% 받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은 3.8%, 사학연금은 0.6% 받습니다. 이게 특수직군연금이죠. 이런 건 다 어쨌든 공적연금인데, 그래서 합쳐서 44.3%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수 있죠. 전체 66%가 아까 기초연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노인의 44.3%는 2층까지 보장되는 거죠. 일단 기초연금을 받고 플러스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받는 거죠. 이 공적연금을 받는 거죠. 43.3%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느냐 봤더니 평균 수급액이 27만 원,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44.3%는 아까 기초연금으로 2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으로 27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합쳐봤자 28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48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까 필요한 데는 얼마라고 그랬죠?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한 2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죠. 200만 원. 그죠?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연금 체제, 연금이라는 게 뭐 제도가 마련됐지만 지금의 연금으로 갖고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택도 없다는 거죠. 택도 없다는 거죠. 1층 연금과 2층 연금, 즉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과 1층 연금인 기초연금 합쳐봤자 47만 원 정도밖에 안 돼. 평균 한 48만 원밖에 안 되니까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생활비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3층 연금을 만듭니다. 3층 연금은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이란 건 뭐냐면은 아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거고,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에다가 개인이 적립을 해서 고용기간 동안에 적립을 해서 나중에 타먹는 이런 체제인데, 사적연금은 개인이 민간 금융사에다, 보험사에다가 자신이 돈을 불입하는 겁니다. 사적연금은 크게 퇴직연금과 주택연금과 농지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는데, 퇴직연금이 중요하죠. 퇴직연금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2005년도 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입하도록 했고, 2012년도부터는 새로 설립된 사업장은 의무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의 53.5%, 전체 사업자의 17.4%가 가입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왜 도입됐냐면은, 원래 한국의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회사를 다니면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매년 한 달치 월급을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하고, 내가 만약에 30년 근속을 하면은 한 달치 동안 월급을 모았다가 30년치를 한 번에 퇴직금으로 받는 거죠. 이걸 받고 이제 그걸로 노후 생계를 하거나, 혹은 사업자금을 쓰거나, 혹은 뭐 자식 결혼시키거나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한국에서는 이제 부족한 연금 제도를 기업 퇴직금으로 썼는데, IMF가 터진 다음에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이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부지기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때부터 2005년 때 이런 문제를 지켜보면서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지 말고 민간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용하도록, 즉 이른바 퇴직연금으로 운영할 것을 유도해냅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똑같죠. 사내에 유보하면 그게 퇴직금이고, 사외에
맡겨서 운영하면 그게 퇴직연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IMF 때처럼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용주가 급여의 8.3%를 개인 계좌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퇴직금은 개인에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똑같죠. 뭐 사내 유보하거나 민간 회사에 맡기거나 똑같은 거죠. 어쨌든 사용주가 급여의 8.3% 이게 한 달 월급입니다. 12분의 1이니까. 그래서 개인 계좌 적립해서 계속 적립하는 거죠. 그리고 100% 소득비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민간 사적연금이니까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사적연금이니까 소득비례죠. 많이 적립하면은 만약 내가 소득이 많아서 많이 적립하면은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소득비례죠.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일 때, 즉 소득이 많은 중산층 이상일 때 노후 보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퇴직연금은 이제 모아놨다가 퇴직한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이제 그 적립한 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일시에 털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갑자기 자식이 결혼한다거나 혹은 이 아까 했던 임계장처럼 대학원 진학한다고 학비가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목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퇴직연금을 터는 거죠. 그래서 노후연금으로 잘 기능을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가 퇴직연금을 중간에 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3층 연금이 있다. 다시 정리하면은 1층에 세금을 운영하는 기초연금이 있고 2층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고 3층에 이런 사적연금들이 있다. 사적연금은 근데 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 즉 중산층 이상들이 여윳돈을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들은 유리하지만은 아까 했듯이 비정규직이라든지 혹은 자영업자들한테는 이 제도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택연금은 뭐냐면은 우리 노인네들이 보면은 소득이 없어도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맡기고 은행에 집을 맡기고 그리고 그걸 만약에 맡기고 그것을 30년 앞으로 살 날 동안 20년이든 30년 해가지고 월별로 그 액수만큼 연금 형태로 집값을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딱 끝나면 그 집이 완전히 금융회사로 넘어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집값을 연금으로 받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영모기지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주택연금도 노후연금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데 왜냐면은 한국의 노인네들이 집 하나는 남겨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노후연금을 받는 이런 것 잘 운영되지 않는 거죠. 농지연금은 똑같습니다. 주택연금이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라면 농지는 농지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잘 안 되고 개인연금은 뭐냐면은 그냥 개인이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삼성이라든지 혹은 동부 이런 데다가 매일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타먹는 겁니다. 근데 종신연금도 있는데 종신연금은 잘 운영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 종신연금을 덜컥 가입자를 받았다가 이 사람이 재수없게 한 100살 넘게 살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종신연금은 잘 안 팔고, 그리고 개인도 종신연금은 받는 돈이 적으니까, 왜냐면,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은 나중에 뒤에 설명할 텐데, 확정급여형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소득 대체율 40%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받는 돈을 맞춰줍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근데, 이런 민간 보험사에서 하는 것들은, 딱 내가 적립한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겁니다. 내가 1억을 적립했으면은 나한테 나중에 돌아오는 연금은 아무리 분할해서 나눠줘도 1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신연금으로 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종신까지 받게 되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받게 되면 한 달에 받는 돈이 굉장히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도 종신연금의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없고, 그래서 종신연금 잘 안 팔고 대개는 확정 기간 동안, 즉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적립액을 20년으로 나눠서 받는다. 혹은 10년으로 나눠서 받는다. 이런 식의 상품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3층의 사적연금으로 노후보장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는 선진국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런 제도를 모두 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아직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런 연금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특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노후 소득 보장 제도는 국민연금이니까 국민연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연영을 보면요. 첫 번째는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박정희 정부 때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노후소득 보장이 아니라 사실은 3차 경제개발에 쓰이는 중화학공업 필요한 투자 지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으로 납입하면은 그게 기금으로 쌓이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쌓이면 이것들을 중화학공업의 투자 재원으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은 뭐냐면은 사회보험으로 쓰기 때문에,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기초연금 1층에서 기초연금이 먼저 만들어주고, 세금으로 기초연금이 만들어주고 2층으로 사회보험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한국은 거꾸로죠. 먼저 1층에서 사회보험이 먼저 만들어지고 2층 시간이 지나서 기초연금 1층 보험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원래는 1층, 2층이 만들어지는데 한국은 2층부터 만들어지고 1층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한국은 사회보험 형식으로 먼저 노후 보장책이 만들어졌냐면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줘야 되니까 이 재원이 없으니까 사회보험 형식으로 먼저 도입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박정희 때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 때 민주화가 되면서 국민연금이 도입됐죠. 이때는 임금 노동자만 중심으로만 도입됐죠. 그러다가 1990년대 10년 정도 지나서 전 국민이 연금에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때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08년도 때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죠. 그리고 2014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먼저 2층 연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층 연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노후 보장에 대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민주화 이후다. 1988년도 이후다. 2층부터 만들어지고 1층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연금을 설계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설계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관리 방식입니다. 공적 관리냐 사적 관리냐는 거죠. 공적 관리는 이제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사적연금은 삼성이라든지 동부처럼 민간이 관리하는 거죠. 재원조달 방식은 부가 방식과 적립 방식이 있습니다. 부가 방식은 뭐냐면은 국민연금은 부가 방식이죠. 뭐냐면은 앞세대의 연금을 후세대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대를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로 우리가 만약에 구분한다면은 노인 세대와 이렇게 이쪽 노인 세대와 근로 세대로 구분한다면은 이쪽의 연금을 이쪽의 보험료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늙어졌을 때, 이 사람이 노인 세대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연금은 다시 그 후배 세대, 아들 세대들이 다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이게 부가 방식입니다. 적립 방식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근로 때 낸 돈을 적립해 뒀다가 이 사람이 늙어서 하면 이 연금을 자신이 낸 돈을 타먹는 겁니다. 그죠? 근데 국민연금은 부가 방식이죠. 즉, 앞세대 연금을 후배 세대들의 보험료로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연금 지급 방식은 확정급여와 확정기호가 있는데, 확정급여는 뭐냐면은 먼저 얼마를 받을지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걷는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 40%입니다. 즉 평균 소득, 근로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의 급여가 확정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공적관리고 부가방식이고 확정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기여는 뭐냐면은 얼마를 줄지 미리 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내가 계속 계속 적립을 하는 겁니다. 적립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적립되면은 늙었을 때 뭐 적립액과 이것을 운영했을 때 그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중에 남은 생일 동안 나눠서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이걸 확정기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보험은 공적 관리와 부가 방식과 확정급여 형식으로 되어 있고 민간 혹은 사적 연금은 사적 관리와 적립 방식과 확정기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공적 관리, 부가 방식, 그 다음에 확정급여로 운영되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가 방식을 좀 더 살펴보면은 부가 방식은 정말 앞세대 것을 뒷세대가 넣는 거죠. 영국, 미국처럼 대부분 선진국들, 즉 연금이 오래된 나라들은 거의 다 부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세대들의 보험료를 내고 그 세대의 보험료로 지금 노인네들의 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근로세대가 늙으면은 그 아들 세대들이 낸 보험료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적립 방식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처럼 자기 세대의 연금은 자기가 근로 때 적립한 것으로서 충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근로기간 동안에 연금을 적립하고 그만큼 내가 퇴직한 이후로 내가 적립한 만큼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확정기여 형식인 거죠. 그죠? 급여를 확정하지 않고 내가 모은 기여금과 그것의 운영 수익으로 연금이 나오는 거니까 확정기여 형식인 거죠. 부분적립 방식은 한국 같은 겁니다. 한국은 지금 일정하게 적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지금 타갖고 가는 사람들이 한 4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적립액이 더 많으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적립되어 있죠. 근데 이제 2057년도 되면 그게 바닥납니다. 그럼 우리도 그때는 완전 부가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적립액이 쌓여 있어가지고 적립 방식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점점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완전 부가 형식으로 이제 이 부가 방식으로 이제 옮겨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연금 개혁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거니까 확정급여 방식이고 부가 방식이고 공적관리인 방식을 조금씩 뭐 확정급여 소득 대체율을 낮춘다든지 부가 방식 중에서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1999년도 때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연금 개혁을 하는데 스웨덴 연금 개혁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보통은 공적연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정급여 방식으로 즉 기여금 내가 기여금이 얼마인가 상관없이 소득 대체율 보통 선진국들의 소득 대체율은 40%인데 이 40%를 맞춰줬습니다. 내가 기여를 그만큼 하지 않아도. 근데 스웨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확정급여 방식인 공적연금을 확정기여 형식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적립액인 만큼만 받도록 해준 거죠. 그러니까 공적연금은 대개는 확정급여 형식으로 주는데 확정기여 형식으로 바꾼 거죠. 왜냐? 이 말은 뭐냐면은 공적연금이지만은 당신이 근로기간에 적립한 액수만큼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확정급여로 하면은 기여금과 적립액과 개인의 적립액과 관련 없이 확정급여를 해주면은 점점 재정이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보험회사는 모두 확정 기여형이거든요. 즉 적립액 액수만큼만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명목이라는 게 붙는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민간 회사들은 개인 계좌당 적립액이 있는데 스웨덴은
개인당 적립액을 실제로 개인 계좌당 그렇게 적립하지는 않고 명목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명목 계좌에다만 등록해가지고 개인별로 적립액을 만들고 이거를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도록 한 거죠. 그래서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바꾸는 어떤 연금 개혁을 하죠. 그래서 공적연금인데 사적연금과 같은 어떤 운영체계로 급여체계로 바꾼 거죠. 그리고 부가방식은 여전히 재원을 조달한 방식은 여전히 부가방식이죠. 그러니까 확정 기여가 되면 개인이 정립한 자신의 계좌가 있는데 실제 이 계좌는 부가방식으로 후속세대 보험료를 내니까 부가방식은 여전히 공적연금과 똑같죠. 근데 이거를 확정 기여형으로 바꾼 거죠. 확정급여, 확정기여 뭐 헷갈릴 텐데 어쨌든 스웨덴은 어쨌든 재정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보험 형식을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1999년도에 스웨덴 연금제도는 신연금제도라 그러는데 확정기형 연금을 도입한 게 가장 핵심 사항이고요. 법으로 개인이 내는 보험료를 18.5%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그 부담이 점점 더 커지니까 1인당 낼 수 있는 보험료는 18.5%로 딱 정해놓은 거죠. 한국은 지금 현재 9%입니다. 한국 9%니까 한국은 더 높여야 되겠죠, 앞으로. 그리고 18.5%인데 근데 이제 18.5%는 이제 개인과 사용자, 회사원이 반반씩 내는 건데, 그래서 18.5%가 모이면은 그 중에 16.2%는 확정기여형 연금, 공적연금에 넣도록 하고, 나머지 2.5%는 개인연금, 아까 했던 3층, 그러니까 2층 연금과 3층 연금에 나눠서 넣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스웨덴식 연금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 스웨덴 연금처럼, 모델로 조금 연금 개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논의가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연금이 개혁되어 왔다는 건데, 한국의 연금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보시죠. 한국의 연금개혁은 어떤 구조, 공적연금의 구조, 즉 확정급여 플러스 부가방식 플러스 공적관리라는 그 틀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주로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 설계될 때 1988년도 도입될 때 연금 어땠냐면은 3% 내고 소득의 70%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60세만 되면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3%씩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60세 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소득의 70%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관대한 거는 오래 운영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운영되냐면은 연금 수령 기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60세에서 최초 60세에서 65세로 늘려나갔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도 70%에서 40%로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이 일어났고 보험료율은 점점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점점 뒤로 늦추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경향이 더 심해질 겁니다. 어떻게? 연금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년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57년도 되면 연금이 고갈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의 지금 개혁이 된다고 보냐면은 일단 보험료율은 9%보다 더 높여야 됩니다. 소득 대체율은 더 낮춰야 되죠. 근데 소득 대체율을 40%보다 더 낮추는 거는 진짜 문제거든요. 왜냐면 현행 40%도 지금 실제 명목 연금은 한 20만 원 정도 안팎이니까 더 낮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옵션은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한된 거는 한 13%까지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고갈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령 연령을 70세 더 늦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령 연령을 70세까지 늦추면은 지금 퇴직을 보통 60세에서 60세 사이니까 10년 동안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년을 더 늦추는 방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 논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년을 더 늦추면은 젊은 세대와 일자리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공적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스웨덴 식의 개혁, 연금 개혁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연금 보험료를 높이는, 그리고 수령 연령을 뒤로 늦추는 식의 어떤 개혁 논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표 떨어지는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잖아도 퇴직한 이후로 노후에 빈곤한데, 그리고 그렇잖아도 이제 사람들이 세금이 많다고 아우성인데, 사실상 세금과 동일한 보험료, 사회보장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더 높이면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이 연금의 고갈을 우려했을 때 연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1, 2, 3층 연금제, 특히 이제 가장 메인은 이제 국민연금 2층 연금인데,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 번째는 굉장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고, 그리고 소득 보장이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봤듯이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공적연금 수금액을 보면은 국민연금을 평균 27만원 받고 기초연금을 평균 한 20만원 받으니까 47만 9천원, 48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 수급률이 전체 노인의 한 아까 40몇 프로 정도였죠. 60몇 프로 정도였죠. 이게 66%였고 이게 40% 정도였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만 그나마 48만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받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도 부족하고 그나마 그 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사각지대가 많다.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연관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죠. 왜냐하면은 부가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니까 지금 노인네들의 연금을 지금 근로세대들이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젊은 세대들이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거죠. 물론 이 세대들도 나중에 자식 세대가 부양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세대 간의 소득 이전이 일어나는데 연금이 점점 고갈될수록 후배 세대로 갈수록 점점 내야 될, 우리는 이제 확정급여고 부가 방식으로 가니까 점점 내야 될 연금 보험료의 액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점점 후속 세대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그러니까 불투명한 연기금 운영 문제.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을 운영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연금은 아까 돈도 47만원으로 부족하지만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고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7.5%입니다. 비정규직은 그래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젊었을 때 비정규직을 하면은 사회보험, 그러니까 임금도 낮죠. 그리고 사회보험도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정규직의 차별이 늙었을 때 연금을 받을 때 연금을 적립하지 못하니까 빈곤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 당시의 불평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불평등이 노후에 이쪽은 아직 연금액이 빵원이고 이쪽은 그나마 연금 1, 2, 3층을 다 했을 경우에는 연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 노후의 소득 양극화로 벌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모두의 OECD 그래프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 전체 인구의 진위 개수는 0.3이었는데 65세 노인네들 경우에는 그 진위 개수, 소득 불평등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우리 심각하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정적 안정성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연금은 5년마다 법으로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도 때 4차 추계를 해봤더니 적자는 보통 보험료 수입
그때 보험료 수입에서 그러니까 연금 지출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 수입에서 기금 지출을 빼면은 이게 이제 적자나 흑자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흑자입니다. 지금은 수입이 더 많은 거죠. 근데 2042년 되면은 그때부터는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가 많아져서 2057년도 되면은 거의 기금이 고갈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금 고갈을 늦추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57년도까지는 일정하게 적립금이 남아있으니까, 기금의 적립금이 남아있으니까 되는데, 2057년도부터는 그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남아있는 적립금 자체가 빵원이니까, 그다음부터는, 노인 세대의 연금을 모두 보험료로, 당해년도의 연금, 보험료로 다 메꿔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 빵꾸 나면은 내가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가 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고 방식, 그러니까 적립금이 빵원이 되더라도 그 세대, 노인 세대의 연금은 후배 세대들, 근로 세대들의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면 되니까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점점 보험료 세금이 높아져서 저항이 생기겠죠. 저항이 생길 텐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적립금이 없어서 못 받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자체가 페이고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립액이 빵원이 돼도 문제될 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연금 보험료를 과연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2057년도부터는 이제 적립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적자였다가 2042년도까지부터는 이제 적자가 됐다가 2057년도 때 빵원이 돼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빵원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인데, 그래서 국민예산정책처가 지금처럼 현행 90%로 보험료를 했을 때는 2057년도 때 고갈이 되는 거죠. 근데 보험료를 높이면은 그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더 높이면은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보험료를 더 높이면은 고갈 시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는 건데 재정 계산 중간층만 보면은, 그러니까 현행 9% 때는 고갈 시점이 2057년도입니다. 보험료를 높일수록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권들이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예비해서 미리미리 보험료를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미래의 재앙을 미리미리 막는 건데, 이게 정치권의 역할인데, 과연 이 얘기는 결국은 세금을 높이자는 건데 정치인 중에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세금 높이자고 해서 찬성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정말 좋은 정치인을 구별하는 방식 중에 방법이 있다면은, 국민들에게 증세를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정치인은 정말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증세 당연히 반대하죠. 하지만은 그것들을 설득해내고 국가의 미래에 닥칠 재난, 어떤 재앙들, 이런 재앙들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주는지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내는 것들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고갈이 오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한마디로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보험료 수입만 따지면 이미 2031년도 때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험료는 또 받은 적립금을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니까, 그래서 조금 적립금이 늘어나서 적자 시점이 조금 늦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다시피 선진국들의 지금 연기금은 모두 다 적자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GDP 대비했을 때. 그러면 요 적자폭 가장 큰 데가 어딥니까? 독일이 가장 크네요. 적자폭은 뭘로 메꾸냐? 그냥 페이고로 하는 겁니다. 즉 뭐랄까,
그 후속 세대들의 그러니까 보험료를 높이거나 혹은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이 적자폭을 메꾸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점점 이제 결국은 페이고로 간다면은, 즉 부가 방식으로 간다면은 결국은 근로 세대가 점점 많아야 되는데 점점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점점 보험료를 내야 될 사람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저성장이 일어나니까 뭐랄까 소득이 점점 줄어드니까, 경제 규모가 줄어드니까 점점 보험료 액수도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적립금 플러스 그 적립금 운영한 투자 수익률이 크다면은 이렇게 그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데 투자 수익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대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죠? 하지만 제한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많냐? 이거는 높은 수입비 때문입니다. 수입비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낸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적립했는데 내가 140만 원을 나중에 연금으로 최종적으로 받는 게 140만 원이라면은 소득 대체 수익비는 1.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전 세대에 있어서 수익비가 1을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1을 넘어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익비가 1을 넘어야지 사람들한테 노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무조건 넣는 게 유리합니다.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가? 인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평균 수익비가 1.4라면은 0.4만큼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메꾸느냐? 그거는 이제 후속 세대의 보험료를 메꾸는 거죠. 국민연금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민간보험은 안 되죠. 민간보험의 수익비는 딱 1이죠. 내가 낸 만큼, 내가 100만 원을 적립했으면은 내가 연금으로 받는 것도 딱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사적연금이 이런 식으로 수익비가 1입니다. 이거는 이제 확정 기여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공적연금인 는 확정급여, 소득 대체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수익비가 항상 1을 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항상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래서 지출이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대책이 있냐? 보험료를 인상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연구원은 13% 정도까지 올릴 것을 권유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또 하나 방식은 연금 보험료를 높이거나, 하나는 수령 연령을 늦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무 가입, 즉 연금을 59세 퇴직 직전까지 넣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웨덴이 했듯이 연금 지급 방식을 확정 기여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확정 기여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100만 원 보면 100만 원만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비를 1로 만드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사적연금 체제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스웨덴에서 실시했던 연금개혁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사항도 저항이 있고 이 사항도 저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확정기형으로 바꾸는 것도 수익비를 결국은 1로 만드는 건데, 지금 수익비가 1 이상이라도 지금 실질 소득은 한 2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익비를 더 낮춰버리면은 이거보다 더 돈이 적어진다는 얘기니까, 노후소득 보정 비용이 더 적어진다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금 보험료를 높여야 됩니다. 연금 보험료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전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혹은 개인연금, 그러니까 3층과 2층과 3층 연금이죠. 3층 연금이 얼만큼 쌓여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국민연금이 일단 제일 많죠. 이렇게 쌓여 있는데, 국민연금은 나중에 2054년도 가면, 57년도 가면은,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높이지 않다면 여긴 빵원으로 되는 거죠. 이제 정리비용이 다 빠졌으니까.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뭐 계속 쌓여나가겠죠,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노후보장 걱정을 해가지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하니까 이제 2057년도가 되면은, 지금 추계로 따르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X는 이렇게 되겠죠. 뭐, 이게, X는 더 늘어나겠죠. X는 이건 더 확대되는데, 국민연금은 고갈됐으니까 이게 빵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아직 위험이 없을 때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국민연금의 세 번째 문제는, 불투명한 연기금 운영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책임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기금운용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이 공단이 있는 거고, 이 관리공단은 그야말로 관리공단이니까 뭐 연금을 고지서를 납부하고 그거를 걷고 뭐 이런 행정 업무를 하는 거고, 실제 그것을 운영해서 채권이라든지 주식에 투자해서 그것을 기금 수익률을 내는 거는 펀드 매니저가 하는 거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운용과 전문가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지만은 실제 이 어떻게 투자할지는,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노후 자금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정한 어떤 뭐 보건복지부 장관 뭐 이런 관리공단장 이런 사람이 모여서 전체적인 어떤 투자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규모가 크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가 한 8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 관리공단 연금 규모가 한 7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시장 규모랑 연금과 똑같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연못에 고래가 노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금이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연금이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추락추락 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 어떤 노후 자금이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지금 이재용 문제가 있었죠. 이재용이 최근에 뭐 아들에게 삼성을 물려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노조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람들이 뭐 삼성이 드디어 변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성이 그거 한 거는 이제 감옥 안 가려고 한 건데, 왜 감옥에 가려고 했냐면 사실은 이재용이 이제 이건희로부터 삼성을 물려받으려고 이제 그 난리를 치고 그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최근의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됐냐면은 제일모직을 일로 치면은 삼성물산이 3위였습니다. 기업 가치가. 근데 제일모직이 지주회사였기 때문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잡아먹는 형국으로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가 삼성물산을 역합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 키를 누가 쥐고 있었냐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즉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키를 쥐고 있었어요. 이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을 해줘야지만이 합병이 성사되고, 그러면 제일모직을 통해서 이재용이 제일모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삼성을 합병하면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승계구도의 어떤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굉장히 키를 쥐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말도 안 되는 합병을 찬성해주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은 뇌물공여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로 유죄를 받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걸려 있는데, 국민의 쌈짓돈을 갖고,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직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리는 생각만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개입해가지고, 삼성이라는 사기업의 승계구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투명화 관리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쟁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래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제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잘못된 어떤 재벌 체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의 방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재벌들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죠. 국가가 연금을 갖고 기업 경영권에 간섭한다. 연금 사회주의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투자한 상장자 수가 75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의 경영에 막 반대할 수 있는 거죠. 반대하거나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 정말 그렇게 사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어느까지 정당한가, 정당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간섭해야 되는가,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 쌈짓돈인 노자금인 국민연금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권력자들의 입김으로 또 차단하고 정말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최대한 수익을 내서 국민의 노자금을 불려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당면한 빈곤의 문제, 그리고 노인 노동의 문제를 살펴봤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말고사를 냈죠. 기말고사 과제를 냈고, 그리고 그것들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우리나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1층, 2층, 3층 연금제도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 연금제도의 특징이 뭔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뭔지 세 가지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어떤 개혁안이 필요한지에도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내내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 한국 사회는 노인 빈곤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빈곤하다는 거는 어쨌든 인간적 삶의 자유를 뺏는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장차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연금체제, 노후소득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